차진우의 세상은 3년 전부터 소리와 감촉, 그리고 기억으로만 존재했다. 한때 대한민국 강력계 최고의 에이스로 불렸던 남자. 사진처럼 모든 것을 기억하는 포토그래픽 메모리와 매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범죄의 흔적을 줬던 그는 이제 어둠 속에서 물 한 잔 따르는 것조차 힘겨워했다. 그의 어둠 속 유일한 빛은 동생 차진호였다. 열정 넘치는 사회부 기자이자 유일한 혈육 진호는 형의 눈이자 손발이 되어주었다. 형, 포기하지 마. 형은 최고의 경찰이었잖아. 그 눈 다시 뜰 수 있을 거야. 진호는 늘 그렇게 말하며 절망에 빠진 형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려 애썼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진호의 암흑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 동생 진호가 한강 다리에서 투신했으며 시신으로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유서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경찰은 잠정적으로 자살로 결론 내렸다. 진호는 믿을 수 없었다. 믿지 않았다. 진호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큰 거 하나 터뜨릴 거야. 형, 이 더러운 세상 조금이라도 바꿔봐야지라며 의욕에 불타 있었다. 그런 녀석이 자살이라니. 얼마 뒤 변호사를 통해 동생의 마지막 유언이 전달되었다. 그는 오래전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서약했고 특히 각막만큼은 반드시 형에게 기증해 달라는 말을 남겼다고 했다. 그가 남긴 짧은 메모에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린 글씨가 적혀 있었다. 형, 미안해. 이걸로라도 다시 세상을 봐.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길고 긴 회복 기간. 진우는 동생을 잃은 슬픔과 다시 빛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 사이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동생의 마지막 말, 미안해 라는 그 한마디가 그의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무엇이 미안했던 걸까? 마침내 붕대를 푸는 날이 왔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그의 눈을 덮고 있던 거즈를 걷어냈다. 진우는 두려움에 참아 눈을 뜨지 못했다. 천천히 눈을 떠보세요. 차진우 씨. 의사의 목소리에 그는 마침내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처음에는 그저 모든 것이 하얗게 부서지는 빛의 파편일 뿐이었다.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웠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의 시야에 마치 번개가 치듯 선명한 이미지 하나가 박혀들었다. 그것은 자신의 기억이 아니었다. 동생의 눈, 그의 각막에 마지막으로 새겨졌던 잔상. 그는 보았다.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쇠파이프를 지켜든 한 남자의 얼굴을. 그리고 그 배경으로 보이던 비 내리는 낡은 창고 지역의 밤하늘을. 그 이미지는 사진처럼 완벽하게 그의 뇌리에 화인처럼 새겨졌다. 찰나의 환영은 사라지고 그의 눈앞에는 걱정스러운 의사의 얼굴이 보였다. 그의 시력은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다. 병실의 풍경, 자신의 손, 3년 만에 다시 보게 된 세상의 모든 것이 낯설게 다가왔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기쁨 대신 차갑고 무서운 확신이 들어찼다. 동생은 자살하지 않았다. 살해당한 것이다. 경찰의 자살 추정은 명백한 실수이거나 의도적인 은폐였다. 형, 미안해.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다. 자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먼저 떠나서 미안하다는 뜻이었을까? 아니면 형을 실명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위험한 세상 속으로 다시 형을 끌어들여서 미안하다는 뜻이었을까? 진우는 병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3년의 어둠 속에서 수척해지고
절망에 잠식되었던 낯선 남자의 모습. 하지만 그 눈동자 속에서 꺼져 있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제 동생의 눈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 눈으로 단순히 세상을 다시 보는 것에 그치지 않을 터였다. 그는 동생을 죽인 범인을, 그리고 그 배우를 찾아내어 모조리 심판할 것이다. 그의 수사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첫 번째 목표는 명확했다. 경찰이 유품으로 보관하고 있을 동생의 마지막 소지품. 특히 그가 취재용으로 사용하던 수첩과 휴대폰. 그는 그것들을 되찾아야만 했다. 진실을 향한 추격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차진우는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곧장 경찰서로 향했다. 그는 동생의 유품을 돌려받아야 했다.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는 그의 등장에 귀찮다는 표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동생의 죽음은 명백한 자살이며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고 했다. 진우는 3년의 어둠 속에서 쇠약해졌지만 그의 눈빛과 말투에는 여전히 강력계 에이스 형사의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경찰 내부 절차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이용해 담당 형사를 압박했고 마침내 동생의 유품이 담긴 상자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온 그는 동생의 마지막 흔적들을 샅샅이 훑기 시작했다. 지갑, 열쇠, 그리고 기자의 생명과도 같은 낡은 취재 수첩. 수첩의 앞부분은 평범한 취재 메모로 가득했지만 마지막 몇 페이지에 그의 심장을 멎게 하는 단서가 남아 있었다. 에이펙스 캐피탈, 구로동 서민들을 노리는 악덕 사채업자, 불사조 국밥집 정보원 C.H. 동생은 죽기 직전까지 거대한 악의 실체를 추적하고 있었던 것이다. 진우는 곧장 구로동으로 향했다. 그가 기억하던 서울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낡고 소외된 동네. 그는 그곳에서 허름하지만 온기를 잃지 않은 불사조 국밥집을 찾아냈다. 가난한 동네 사람들에게 싼값에 따뜻한 밥을 내어주는 작은 식당이었다. 그가 국밥 한 그릇을 시켜 막 수저를 들었을 때였다. 최 여사 오늘까지 돈 갚기로 한 날인데 아직 준비 안 됐어. 우악스러운 목소리와 함께 험상궂은 인상의 사내들이 식당 안으로 들이닥쳤다. 에이펙스 캐피탈의 행동대원들이었다. 그들은 식당의 주인인 최 씨 할머니를 둘러쌌다. 아들이 진 빚, 당신이 갚아야지. 돈 없으면 이 가게라도 넘기시든가. 놈들은 식탁을 엎고 다른 손님들을 위협하며 할머니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하는 공포와 무력감이 작은 식당을 가득 채웠다. 사채업자들은 구석에서 조용히 국밥을 먹고 있던 진우를 흘긋 보았다. 병원에서 막 퇴원한 사람처럼 창백하고 마른 남자. 그들은 그를 완전히 무시했다. 뭘 봐, 이 병신아. 맞기 싫으면 얼른 꺼져. 진우는 조용히 국밥 그릇을 비웠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그의 눈, 동생의 눈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분, 나 드려라. 그의 조용한 목소리에 깡패들이 비웃었다. 리더 격인 남자가 부에게 눈짓을 보냈다. 저 새끼 아주 똥오줌을 못 가리네. 손 좀 봐줘라. 부하 하나가 그에게 달려드는 순간 진우에 잠들어 있던 몸이 깨어났다. 3년의 공백으로 몸은 무뎌졌지만 그의 세포 하나하나는 치열했던 형사의 감각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힘이 아닌 기술과 급소 공략, 그리고 경찰 제압술로 맞섰다. 그는 달려드는 남자의 손목을 꺾어 바닥에 매닫고 잤다.
의자를 집어들어 내려치려는 다른 남자의 공격을 팔뚝으로 막아낸 뒤 그 의자를 빼앗아 다리를 후려쳐 넘어뜨렸다. 리더가 품에서 작은 칼을 꺼내 들었다. 그 순간 진우의 눈빛이 포식자의 그것으로 변했다. 그는 옆 테이블에 무거운 뚝배기를 집어던져 남자의 시선을 흐트러뜨린 뒤 순식간에 거리를 좁혔다. 형사 시절 익혔던 특공 무술이 본능적으로 튀어나왔다. 그는 남자의 손목을 꺾어 칼을 떨어뜨리게 하고 그대로 팔꿈치 관절을 부러뜨렸다. 싸움은 짧고 잔혹하며 효율적으로 끝났다. 남은 깡패들은 병약해 보이는 한 남자가 보여준 공포스러운 정밀함에 질려 부상당한 동료들을 부축해 허둥지둥 도망쳤다. 식당 안은 엉망이 되었다. 최 씨 할머니와 다른 손님들은 경외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진우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흐트러진 숨을 고르며 3년 전과는 달라진 자신의 몸 상태를 실감했다. 그는 넘어진 최 씨 할머니에게 다가가 괜찮으시냐고 물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엎어진 테이블을 바로 세우고 흩어진 그릇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다. 그의 행동은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 최 씨 할머니는 자신을 구해준 이 의문의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진우는 그녀를 그리고 이 소박한 국밥집을 둘러보았다. 그는 이제 동생이 왜 이곳에 있었는지 알았다. 동생은 이 할머니를 지키고 있었다. 동생의 수첩에 적힌 정보원 C, H는 바로 이 최 씨 할머니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가 동생의 마지막 취재를 그 목숨을 건 싸움을 이어가야만 했다. 그의 살해당한 동생의 진실을 향한 길은 바로 이 작고 따뜻한 국밥집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차진우가 다시 불사조 국밥집을 찾았을 때 가게 안의 공기는 전날과 사뭇 달랐다. 손님들과 최 씨 할머니는 그를 존경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가 자리에 앉자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어왔다. 젊은이, 대체 누군가 보통 사람은 아니신 것 같은데 진우는 그녀의 신뢰를 얻어야만 동생의 마지막 행적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자신이 에이펙스 캐피탈을 조사하고 있다고 진실의 일부를 밝혔다. 아직 동생의 형이라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 그의 말에 할머니의 경계심이 무너졌다. 그녀는 마침내 기댈 곳을 찾았다고 생각했는지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의 아들은 근처 공장에서 일하던 평범한 청년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에이펙스 캐피탈에서 급전을 빌린 것이 화근이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을 감당하지 못하자 놈들은 아들을 협박해 자신들의 불법적인 일에 가담시켰다. 결국 아들은 경찰에 모든 것을 제보하려다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실종되었다. 경찰은 단순 가출로 사건을 종결해버렸다. 아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홀로 싸우던 그녀에게 한 젊은 기자가 찾아왔다고 했다. 바로 차진호였다. 그는 에이펙스 캐피탈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었고 할머니는 아들이 몰래 알려주었던 정보들을 그에게 넘겨주며 그의 비밀 정보원 C, H이 되어주었다. 아주 의롭고 용감한 청년이었지. 꼭 내 아들 같았어. 할머니는 진우에 대해 이야기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런데 늘 무언가에 쫓기는 듯 불안해 보였어. 그리고 가끔 말했지. 지금 하는 이 모든 일이 자기 형을 위한 것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우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동생은 단순히 특종을 쫓던 것이 아니었다. 할머니와 그녀의 아들 같은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어쩌면 자신을 위해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 할머니, 그 기자, 차진호, 제 동생입니다. 할머니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을 지켜주던 용감한 기자와 자신을 구해준 압도적인 보호자가 형제였다니. 비극적인 조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도 맞춰지고 있었다. 진우는 할머니에게 자신이 3년 전 실명하게 된 사건에 대해 동생이 무어라 말한 적이 없는지 물었다. 할머니는 잠시 기억을 더듬다가 진호가 했던 결정적인 말을 떠올렸다. 그랬어. 에이펙스 캐피탈은 단순한 사채업자가 아니라고. 그 배후에는 백 회장이라는 무서운 자가 있고 그놈이 운영하는 거대 기업의 돈세탁 창구라고 했지. 백 회장, 그 이름이 진우의 뇌리를 강타했다. 3년 전 자신이 쫓던 바로 그 기업 범죄 조직의 수고에 자신을 공격해 눈을 멀게 하라고 명령했던 바로 그 남자. 세상이 빙글 도는 것 같았다. 동생은 비슷한 사건을 취재한 것이 아니었다. 바로 그 사건. 형이 목숨을 걸고 쫓다가 모든 것을 잃었던 바로 그 사건을 동생이 대신 이어받아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형, 미안해. 동생의 마지막 한마디가 이제야 그 진짜 의미를 드러내며 그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것은 자살을 앞둔 자의 유언이 아니었다. 형을 실명하게 만든 바로 그 위험한 싸움을 다시 시작하게 되어서, 그리고 그 복수의 길에 형을 다시 끌어들이게 될까봐 두려워서 남긴 동생의 애끓는 사과였다. 이 끔찍한 깨달음은 진우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슬픔과 복수심을 하나의 단단하고 뜨거운 강철로 벼려냈다. 이것은 더 이상 동생의 살인범을 찾는 복수가 아니었다. 자신과 동생, 두 형제가 함께 시작했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성전이었다. 백 회장과 그의 제국 전체를 무너뜨리기 위한. 진우와 최씨 할머니는 조용한 국밥집에 마주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각자 아들과 동생을 잃은 같은 슬픔과 같은 적을 공유한 동지가 되었다. 진우는 동생의 취재 수첩을 다시 펼쳐들었다. 이제는 그 암호 같던 메모들의 의미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동생이 그어놓은 길, 그가 남긴 지도가 보였다. 그는 할머니를 보며 말했다. 동생은 이 일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끝내겠습니다. 제 동생의 눈으로 이 싸움의 끝을 보겠습니다. 그의 약속과 함께 백 회장을 향한 본격적인 추격이 시작되었다. 백 회장은 자신의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오른팔인 김 이세에게 보고를 받고 있었다. 에이펙스 캐피탈의 깡패들이 국밥집에서 정체 모를 남자에게 처참하게 당했다는 이야기. 부러진 팔목으로 돌아온 행동대장은 그 남자의 눈빛과 기술이 악마와도 같았다고 떨며 보고했다. 백 회장은 단순히 분노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시감을 느꼈다. 3년 전 자신의 제국을 거의 무너뜨릴 뻔했던, 눈이 좋았던 그 형사. 설마 그는 김 이사에게 차갑고 명확한 명령을 내렸다. 그 국밥집 할망구, 그리고 그 주변의 모든 것을 정리해. 이번에는 그림자를 보내. 증인도 흔적도 남기지 마. 그림자. 백 회장의 조직이 보유한 최고의 살인병기였다. 전직 정보부대 출신으로 그의 일 처리는 이름처럼 소리 없고 깨끗하며 치명적이었다. 이제 백 회장은 이 일을 단순한 위협이 아닌 전쟁으로
격상시킨 것이다. 한편 차진우는 최 씨 할머니가 더 이상 국밥집에 혼자 있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함께 지내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그녀를 설득했다. 그의 아파트, 3년간 어둠의 감옥이었던 그 공간은 이제 진실을 향한 요새이자 작전 본부가 되었다. 그는 모아두었던 돈을 전부 털어 각종 감시 장비와 해킹 도구들을 사들였다. 그는 다시 과거의 형사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예상대로 적의 공격은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깡패들의 요란한 협박이 아니었다. 전문가의 조용하고 체계적인 감시였다. 진우는 자신의 아파트 주변에 보이지 않는 그물이 쳐지고 있음을 즉각 감지했다. 너무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 주차된 통신 수리밴, 길 건너 아파트에 새로 이사온 의심스러운 신혼부부, 휴대폰 신호의 미세한 이상 현상, 일반인이라면 절대 눈치채지 못할 신호들을 그의 형사 시절의 감각은 놓치지 않았다. 진우와 그림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정보 전쟁이 시작되었다. 진우는 역으로 거짓 정보를 흘리고 감시를 교란하며 그들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려놓았다. 그리고 그 틈을 이용해 동생이 남긴 수첩의 마지막 단서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동생의 메모는 에이펙스 캐피탈의 모든 불법 거래와 백 회장과의 연결고리가 담긴 비밀 장부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장부는 사무실이 아닌 과거 조직의 회계 담당자였던 한 인물이 가지고 도망쳤다고 적혀 있었다. 수첩에는 그 회계사의 은신처로 추정되는 암호와 주소의 일부가 남아 있었다. 진우는 그 회계사를 찾아 나서야만 했다. 하지만 할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다. 그는 아파트 곳곳에 자신이 직접 만든 함정과 경보장치를 설치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는 위급한 순간에 누르면 자신의 휴대폰으로 즉시 신호가 가는 비상 버튼을 쥐어주었다. 그가 회계사의 흔적을 찾아 잠시 아파트를 비운 그날 밤, 마침내 그림자가 움직였다. 그림자는 전문가답게 현관의 간단한 잠금 장치는 손쉽게 해제했다. 하지만 그가 문을 여는 순간 그를 맞이한 것은 진우가 설치해둔 교묘한 함정이었다. 문과 연결된 장치가 작동하며 강력한 최루액이 뿜어져 나왔고 카메라 플래시와 스피커를 개조한 섬광 폭음탄이 터져 그의 시각과 청각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켰다. 그림자는 붙잡히지는 않았지만 기습은 완벽하게 실패했다. 그는 후퇴하며 자신이 쫓는 상대가 예상보다 훨씬 유능한 전문가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동족을 사냥하고 있음을 알았다. 포식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존중과 함께 더욱 치열한 살이가 싹텄다. 진우는 아파트로 돌아와 침입 시도의 흔적을 발견했다. 그는 저기 자신의 실력을 시험했으며 다음번에는 더욱 철저하게 준비해서 돌아올 것임을 알았다. 동시에 그는 마침내 도망친 회계사의 은신처를 찾아냈다.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그림자가 자신과 할머니를 추적해오기 전에 먼저 회계사와 비밀 장부를 손에 넣어야만 했다. 진우는 잠든 최 씨 할머니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방금 전 이 아파트에서 벌어졌던 소리 없는 전투를 그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엄청난 압박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진실을 좇는 수사관이 아니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소중한 증인을 지켜야 하는 고독한 파수꾼이었다. 포식자 백 회장이 깨어났고 이제 진우는 살아남기 위해 그보다 더 지독한 포식자가 되어야만 했다.
차진우는 작전을 짜기 시작했다. 그는 도망친 회계사 서명수의 은신처를 알아냈지만 그림자의 감시망을 뚫고 그곳까지 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는 적을 속일 교란 작전이 필요했다. 동시에 최 씨 할머니를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만 했다. 그는 경찰 시절 알고 지내던 의리 있는 젊은 순경에게 연락했다. 그는 자세한 내막은 설명하지 않은 채 몸이 편찮으신 친척 할머니를 잠시 안전한 곳으로 모셔야 한다고 부탁했다. 다음 날 경찰차가 아파트 앞에 도착해 할머니를 태우고 떠나는 의도적으로 눈에 띄는 광경이 연출되었다. 감시조의 시선이 모두 그쪽으로 쏠린 사이 진우는 아파트의 뒷문, 그들이 예상치 못한 경로를 통해 유령처럼 빠져나갔다. 그의 목적지는 인천의 차이나타운, 그곳의 허름한 모텔이었다. 그는 그곳으로 향하는 내내 주변의 모든 것을 이용해 자신의 뒤를 쫓는 자가 없는지 확인했다. 가게의 쇼윈도에 비친 모습, 행인들의 미세한 움직임, 동생이 남겨준 그의 새로운 눈은 과거 에이스 형사 시절보다 더 날카롭게 세상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마치 동생의 기자로서의 예리한 관찰력이 자신의 눈에 깃든 것만 같았다. 속임수를 알아차린 그림자는 멀지 않은 곳에서 그를 쫓고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감시가 아니었다. 도시의 어둠 속에서 벌어지는 전문가들의 끈질긴 추격전이었다. 진우는 마침내 회계사 서명수의 방을 찾아냈다. 그는 술과 공포에 절어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그는 백 회장이 두려워 처음에는 입을 열지 않으려 했다. 진우는 그를 협박하지 않았다. 그는 형사 시절의 심리적 설득 기술을 이용했다. 그는 정의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동생, 기자 차진회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동생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 사람이 당신을 지키려다 백 회장 손에 죽었습니다. 동생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지 마십시오. 희생자에 대한 공통된 연결고리는 죄책감에 시달리던 회계사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마침내 협조하기로 결심했다. 비밀 장부는 실제 책이 아니었다. 여러 개의 암호화된 외장 하드 드라이브였다. 서명수는 그것들을 진우에게 넘겼지만 절망적인 소식을 덧붙였다. 하드의 암호는 자신과 백 회장만이 아는 알고리즘에 따라 매일 바뀌며 자신은 그 암호를 푸는 키의 일부만을 알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진우가 하드 드라이브를 확보하는 순간 그림자와 그의 팀이 모텔을 포위했다. 놈들이 왔어. 서명수가 비명을 질렀다. 숨막히는 탈출극이 시작되었다. 진우는 겁에 질린 회계사를 보호하며 모텔과 차이나타운의 복잡한 골목길을 뚫고 싸워야 했다. 이것은 달리는 전투였다. 그는 주변의 모든 것을 이용했다. 시장의 좌판, 국수 가게에서 뿜어져 나오는 증기, 축제의 장식물들. 그의 모든 움직임은 생존을 위한 것이었다. 그들은 간신히 추격을 따돌리고 24시간 운영하는 한 PC방으로 몸을 숨겼다. 진우는 이제 암호를 풀어야만 했다. 그는 동생의 낡은 수첩을 다시 펼쳐들었다. 그곳에는 동생이 휘갈겨 쓴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와 기호들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진 같은 기억력과 동생의 기자로서의 직관을 결합했다. 그것들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다. 장부의 파일명에 언급된 특정 날짜들의 주식시장 종가와 연동되는 암호키였다. 동생이 남긴 천재적인 암호 체계. 그는 회계사가 알려준 키와 주식시장 데이터를 조합했다. 마침내
거대한 암호의 문이 열렸다. 외장 하드 안에는 백 회장의 범죄 제국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완벽한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무기였다. 하지만 마지막 파일의 암호가 풀리며 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오르던 바로 그 순간, 그들이 있던 PC방의 룸문이 거칠게 열렸다. 그림자가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며 서 있었다. 그가 그들을 찾아낸 것이다. 진우는 증거를 손에 넣었지만 겁에 질린 증인과 함께 가장 위험한 적에게 구석으로 몰렸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다. 마지막 결전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PC방 룸의 문이 열리고 그림자가 서 있었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겁에 질린 회계사 서명수가 비명을 지르며 구석으로 내몰렸다. 차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명수와 외장 하드 드라이브를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며 그림자와 마주 섰다. 그림자는 바로 공격하지 않았다. 그는 전문가였다. 그는 상대를 정신적으로 먼저 무너뜨리는 법을 알았다. 차진우, 눈먼 형사, 죽은 동생 덕에 새로운 눈을 얻었다고 들었다. 축하해야 할 일인가?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낮게 깔렸다. 그는 진우의 과거의 실패, 그의 실명, 그리고 동생의 어리석은 죽음에 대해 조롱하듯 이야기했다. 진우를 분노로 이성을 잃게 만들어 무모한 공격을 유도하려는 심리전이었다. 진우의 내면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들끓었지만 그의 표정은 고요했다. 그는 그림자의 수법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이것은 정보 요원들의 게임이었다. 진우는 이 좁은 공간에서 민간인을 데리고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혼란을 만들어야 했다. 그는 옆에 있던 컴퓨터 본체를 집어들어 그림자를 향해 힘껏 던졌다. 찰나의 빈틈을 만든 그는 서명수의 팔과 하드 드라이브를 낚아채 그대로 옆에 유리창을 깨고 뒷골목으로 뛰어내렸다. 도시의 밤 속에서 필사적인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그림자와 그의 부하들이 뒤를 쫓았다. 진우는 도시의 어두운 이면을 이용해 그들을 따돌리려 했지만 그들은 끈질겼다. 진우는 계속 도망칠 수만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 싸움을 끝내야만 했다. 그가 직접 전장을 선택해야만 했다. 그는 추격자들을 이끌고 한 장소로 향했다. 항구 근처에 버려진 창고 지역. 3년 전 그가 매복에 걸려 두 눈의 빛을 잃었던 그의 가장 끔찍한 트라우마가 깃든 바로 그 장소였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는 거대한 폐창고의 가장 깊숙하고 방어에 용이한 지점에 겁에 질린 서명수를 숨겼다. 그리고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다. 그림자가 홀로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부하들을 물리고 전문가 대 전문가로서 이 일을 마무리 짓고 싶어 했다. 창고안은 기억과 공포의 냄새로 가득했다. 진우는 이제 자신의 세상이 끝났던 바로 그 장소를 동생의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었다. 들보의 붉은 녹, 자신이 쓰러졌던 곳에 깨진 유리 조각들, 이 공간 자체가 그를 향한 거대한 심리적 무기였다. 마지막 전투가 시작되었다. 이것은 단순히 그림자와의 싸움이 아니었다. 자신의 과거, 트라우마, 그리고 공포와의 싸움이었다. 그림자는 암살 기술의 대가였다. 그는 소리 없이 움직이며 칼을 사용했다. 진우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자의 절박함으로 맞섰다. 그는 형사의 격투술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을 이용했다. 흙먼지를 뿌려 시야를 가리고 낡은 쇠사슬을 휘둘렀으며 거대한 나무 상자들을 쓰러뜨렸다. 두 사람 모두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진우는 한계에 몰렸다. 마침내 그림자가 우위를 점하고 그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공교롭게도 3년 전 그가 눈을 잃었던 바로 그 자리였다. 역사는 반복되는 법이지. 형사 나으리 그림자가 그를 끝장내기 위해 칼을 치켜들며 비웃었다. 바로 그 순간 자신을 내려다보는 그림자의 얼굴을 올려다보던 진우의 눈에, 동생의 눈에 무언가가 보였다. 그림자의 손목에 있는 작지만 독특한 흉터, 뇌리에서 각막에 새겨졌던 잔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동생의 마지막 순간, 동생을 내리치던 쇠파이프를 든 남자의 얼굴, 그리고 그 남자의 손목에 있던 흉터, 그것은 그림자의 흉터가 아니었다. 그림자가 데리고 다니던 부하 중 한 명의 것이었다. 이 자는 내 동생을 죽인 놈이 아니다. 죽이라고 명령한 자의 개일 뿐이다. 이 깨달음은 그를 약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머릿속을 얼음처럼 차갑게 만들었다. 그의 진짜 목표는 이 남자가 아니라 정점에 있는 백 회장이다. 그에게 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살아남아야만 한다. 차가운 명료함이 그의 온몸에 마지막 힘을 불어넣었다. 그는 필사적인 최후의 방역을 감행했다. 그는 그림자의 칼을 피해 구르며 옆에 있던 녹슨 쇠 파이프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살상이 아닌 무력화를 위한 기술로 그림자의 관절과 신경을 정확하게 타격했다. 비명과 함께 무적처럼 보였던 그림자가 무너졌다. 진우는 피를 흘리며 간신히 의식을 유지한 채 쓰러진 그림자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과거의 유령과 싸워 이겼다. 그는 외장 하드를 챙기고 서명수를 데리고 나왔다. 그리고 믿을 만한 경찰 동료에게 연락해 쓰러진 암살자와 증거의 위치를 알렸다. 진우는 새벽빛 속으로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그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백 회장을 무너뜨릴 궁극의 무기를 손에 쥐었다. 가장 길었던 싸움은 끝났지만 정의를 위한 전쟁은 이제 승리를 앞두고 있었다. 그는 동생의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그저 빛이 아닌 희망을 보았다. 차진우가 넘긴 증거는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거대한 폭탄이 되었다. 그가 넘긴 외장 하드 속에는 단순한 사채업의 비리를 넘어 수십 년간 이어진 정경유착과 뇌물, 청부살인까지 백 회장의 모든 범죄가 기록되어 있었다. 특별 수사팀이 꾸려졌고 언론에서는 연일 백 회장 게이트를 대서특필했다. 체포된 그림자와 그의 부하들은 살아남기 위해 자신들이 저지른 모든 죄를 자백했고 그 칼끝은 모두 백 회장을 향했다. 동생 진호를 살해했던 진범도 그들 중에 있었다. 마침내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하던 백 회장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정역 체포되었다. 오만하던 그의 가면이 벗겨지고 법의 심판대 앞에 초라한 범죄자의 모습만이 남았다. 그의 제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세상은 진실을 위해 목숨을 바친 용감한 기자 차진호를 재조명하기 시작했다. 그의 죽음에 씌워졌던 자살이라는 오명은 벗겨졌고 그는 사회의 어둠을 밝힌 영웅으로 기록되었다. 차진호의 역할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다. 그는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을 끝낸 뒤 다시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 진우는 깊은 공허함을 느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는 동생의 눈으로 다시 세상을 보게 되었지만 정작 무엇을 봐야 할지 길을 잃었다. 그는 다시 구로동의 불사조 국밥집을 찾았다.
가게는 예전보다 더 활기차 있었다. 동네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며 할머니를 돕고 있었다. 최 씨 할머니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젊은이는 동생의 눈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동생의 마음까지 가졌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는 그 마음 말이야. 할머니의 그 한마디가 진우의 남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했다. 동생이 그에게 빛을 되찾아준 이유, 그것은 단순히 복수를 위해서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1년 후 도심의 한적한 골목, 작은 사무실 하나가 문을 열었다.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진호 진실과 정의사무소. 그곳은 돈 많은 의뢰인을 위한 흥신소가 아니었다. 거대한 권력에 의해 억울한 이해를 당하고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곳이었다. 차진우는 자신의 과거 경험과 동생이 남긴 눈으로 그들의 진실을 찾아주는 일을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걱정스러운 얼굴의 한 어머니가 그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진우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두려움과 함께 마지막 희망을 보았다. 그는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차분하고 믿음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서 오십시오. 여기에 오셨으니 이제 괜찮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둠 속에 갇힌 눈먼 형사도 과거에 사로잡힌 복수의 화신도 아니었다. 그는 상처 입은 사람들을 지키는 수호자였다. 그는 동생이 남겨준 빛으로 세상의 어두운 구석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복수가 아닌 동생의 의지를 이어가는 것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그는 비로소 진정으로 동생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다. 한때 모든 것을 잃었던 형사 차진우의 처절하고도 숭고했던 복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동생이 남긴 눈으로 다시 세상을 보게 된 한 남자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과 여운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감당하기 힘든 어둠과 마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보여주듯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는 꺼지지 않으며 정의를 향한 굳은 의지는 결국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믿습니다. 차진우가 동생의 눈을 통해 복수를 넘어 더 큰 사명을 발견했듯이 우리 역시 자신의 자리에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작은 등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진한 감동과 함께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